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우석지음의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테크와 관련된 책입니다. 저자이신 우석님은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신 재테크의 고수이신데요.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기도, 또 그걸 모두 날리기도 하는 등 정말 많은 실패를 겪어가면서 지금의 부를 이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과정에서 얻은 정말 값진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소위 대박나는 방법,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렸고,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명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투자의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으로 치열한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단체 활동을 하는 체육이나 교련 시간이 너무나 싫었다. 매스게임이나 집단 체조 같은 건 정말이지 내겐 지옥 같았다. 줄 서는 것도 싫어했다. 대학 시절엔 수업을 땡땡이 치고선 잔디밭에 혼자 누워 뒹굴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곤 했다. 언제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샐러리맨 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히 힘든 직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싫었다. 특히 회식, 워크숍, 조회, 회의는 정말이지 싫었다.
회사 가기 얼마나 싫었는지 일요일 저녁부터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괴롭히는 인간들 다 데려와.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이런 노래 부르기가 10년 이상 아침마다 반복되었다. 난 인사철마다 내가 혹시 다른 부서로 발령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돌린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출근해야 했다.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은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 일만 하다가 일에 찌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인지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를 늘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했다.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재테크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종잣돈을 마련한 나의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해보자.
나는 자동차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했다. 세월이 지나면 자동차는 유지비만 잡아먹고 고물이 돼가지만 투자금은 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절약한다고 에어백 없는 소형차로 장만했다.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 또 나는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 하나만 딸랑했다. 그나마도 안 쓰는 금목걸이와 알을 명동 구석의 작은 금속 세공소에 갖다 주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혼수 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나는 투자를 했다. 나는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나중에 전세로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느냐에 집중했다. 후일 나는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내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며 살았다. 예전에 살았던 연탄 공장 근처에 서민 아파트 옆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고생했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더위에 유난히 약한 체질인데도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는 제법 멀리 떨어진 아파트까지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난다. 지하철역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내와 천천히 아파트까지 걸어가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몸이 안 따라줄 것이다. 그 시절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고생 덕에 얻은 현재의 안식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다.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순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나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 K타이어에 신용 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당시 나에게 7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린 것이다. 나는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다.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 불현듯 실패 경험 많은 어느 투자자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나는 큰 돈을 날리고 나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지 못했어. 나는 그제야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본 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하는 우둔한 내 성격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내가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의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도 어디 단번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 좀 없나 하며 손쉬운 성공 방식이나 비법을 찾았다. (5분이면) 요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성공 패키지들을 찾았다. 다행히 서점에 그런 종류의 책이 넘쳐났다. 따라 해보았다. 그리고 박살났다. 그것도 여러 번 박살났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 방법과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런 버핏은 100개 주식 종목 중에서 10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신에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궁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험 많고 성공한 한 부동산 투자자도 투자 성공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충고한다. 부동산 고수는 투자 성공 요령을 알려주는 책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워런 버핏의 투자 규칙을 보자.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 이다. 바둑에도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라는 격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무엇을 하면 돈을 번다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실망스런 그러나 분명히 효과적인 충고가 더 많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발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읽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다. 그중 몇 권을 소개하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좋아서 읽고 또 읽었다. 경제학자 중에서는 장기 주식 투자법을 제시한 케인스, 분산 투자를 하면 작은 위험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 마코위츠, 공무원들이 사는 동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를 밝힌 제임스 뷰캐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설파한 애덤 스미스와 조지 헨리, 사람들이 저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대신에 사치와 명품 과소비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밝힌 베블런,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멜서스, 주가와 부동산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통화량에 달려있음을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나 사업에는 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마이클 포터, 투자자들이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불합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밝힌 로버트 실러가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이다. 나는 돈 버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철학도 좋아한다. 자신의 가난이 철학 공부 때문이라고 조롱받자 올리브유 짜는 기계를 독점해서 떼돈을 벌어 철학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탈레스, 만물은 유전하며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기에 과거의 기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 헤라클레이토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역설한 소크라테스,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므로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함을 가르쳐준 휴미,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다. 다른 사상가들도 나의 재테크 이론 정립에 도움을 주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차트 따위로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힌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창한 양자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가난한 사람들은 손실 공포 본능 때문에 투자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손해보게 됨을 밝힌 심리학자 카너먼. 정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완두콩이 교배를 통해서 무한히 커지지 않고 또 아주 작아지지 않는 이유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무한히 오르거나 내리는 대신에 평균으로 희귀함을 역설한 프랜시스 골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K씨는 남들 다 아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큰 돈을 벌었고 또 재테크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L씨는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물론 삼성전자와 아파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 지식이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전문가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를 옥시모론이라고 조롱했고 IQ가 상위 3%에 들어가는 똑똑이는 오히려 투자자로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머리와 지식만으론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라는 철학자 흉의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친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 산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내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재테크 지식과 실행 능력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둑을 잘 두려면 바둑 책도 열심히 읽고 실전 대국도 병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의 경험으론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 더 힘들다. 왜냐하면 재테크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 누군가 재테크 성공 공식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 성공은 지식 플러스 실행이라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 다 중요하다.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백전백패라고 했다.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상대방에 있는 게임, 아니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그러니 투자가 잘 될 턱이 없었다. 터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주식시장에서 적은 누구인가? 나는 투자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나의 적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대주주, 애널리스트, 신문 등의 언론, 작전 세력, 내부자가 바로 나의 적이란 사실을 몰랐다.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적들을 동지로 착각하는 순진함을 버리게 되었다. 적이 강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최고다. 주식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적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몇 배나 강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다. 나보다 강한 적들에 맞서서 대응하는 전략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대신에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다. 나는 독점이나 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 대주주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싸웠을 때보다 싸우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적과의 동침 작전으로 돈을 번 또 다른 경우는 전환사채 투자였다.
나는 지급채권 금리가 높은 전환사채에 투자했다. 만약에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시킬 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당초에 약속한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대주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를 쓰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란 걸 알았다. 이렇게 나는 대주주의 의도를 이용한 전환사채 투자로 대체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싸우지 않는 작전으로 돈을 번 또 다른 사례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서였다. 비상장 주식이 좋은 점은 제도권의 선수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경쟁자가 적다는 것이다. 나는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인 저 PER주와 저 PBR주 그리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언제나 경쟁이 없거나 제한된 곳이 내가 좋아하는 투자처였다. 주택시장에서 적은 누구인가? 주식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의 적과 주요 경쟁자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내가 주택시장에서 패배보다 승리를 더 많이 거둔 이유는 적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토끼가 낮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인가?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요즘 토끼는 조상 토끼의 실수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요즘 토끼는 결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은 생물학적 구조상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없다. 현명한 거북이라면 애초에 육상 시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현명한 거북이라면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제안했어야 옳다. 재테크의 성공법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카지노 딜러를 언제나 이긴다. 어떻게 하느냐고?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내가 카지노 딜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복권에서도 늘 이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대신에 카지노 주식을 살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복권을 사는 대신에 보험회사 주식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수학적으로 이익이 증명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석 지음의 부의 본능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먼저 손실 볼 것을 두려워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고 리스크라는 말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사라질까봐 솔직히 겁이 나죠. 그것을 책에서는 손실 공포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 즉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당장 돈을 잃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본다고 해요. 다만 아직 체감을 못할 뿐. 그리고 당장의 손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방법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병찬의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